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앤스탁입니다. 두 분 함께 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관세 공포에다가 공매도 재개까지 어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맞은 메인가 어제 하루 매맞고 오늘은 조금은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의 발목이 잡혀 오늘도 좀 밀려 내려갈 것인가? 의견 들어보죠. 먼저 전문가님. 네, 먼저 맞은 매라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는 5년 만에 재개가 좀 되었고, 이제 일부 공매도는 1년 6개월, 7개월 이 정도 되는데, 저는 먼저 맞았다. 이제 재료는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매도는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때렸을 때 어떤 수익률과 그 다음에 어제 제도 시스템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이제 한국거래소죠. 조금 그림으로 나오고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매도를 때려서 내려가는 수익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수익 각각의 섹터별로 파트가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재료는 4월 2일 우리가 관세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나오면 소멸입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종목별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되고 제가 기다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제부터 하루 날짜를 이제 카운팅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한 거에 대한 일정 접근은 안 되더라고요. 언제 들어와서 3개월마나 조금 이렇게 갚아야 되는 네. 그런 구조로 해놨다. 상환 기간. 네. 해놨더라고요. 전체가 지금 12개월 정도로 해놨던데 저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냥 카운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카운팅을 했으면 앞으로 이제 2달 조금 넘는 기간이겠죠.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거. 그 기간도 조금 설정을 했고, 이제 그 전에 일부 공매도를 했던 부분은 언제 상환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숙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단지 공매도 이슈는 재료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만 그것만이 있었겠습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이 되었다. 단지, 4월 2일 날 관세가 부과되면 전문가님 또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부과되었을 때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섹터들은 일정 부분 성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막상 되고 나면 그렇지 않을 거다. 돌발이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나서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관세 부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공매도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소간의 하락이 가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그럼 좀 더 열어두시는 거네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되면 한 차례 더 출렁거림까지 예상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초반에 나타난 그 하락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매물이 전방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단 추가적으로 매물량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락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준의 아주 완만한 상승 추세도 조금 붕괴되는 모습이고요. 저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 변동성 이슈가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와 만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도는 일방적인 매도가 나와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크게 확대하는 부분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상당히 절반 이상 정도는 롱숏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증시의 변동성 확대, 또 중국 증시의
잘 버티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도 더 많이 빠지면서 끝난 상황이었고 일본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끝난 것도 눈에 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반영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공매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뭐 업종 내 차별화라든지 시장 내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제부터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은 더불어서 드리겠지만 뭐 공매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뭐 시장이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오버액션에 좀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두 분 나란히 영향이 좀 제한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변수가 살아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전체적으로 공매도 들어온 양이 1조 7천입니다. 1조 7천 가운데서 외인 비중이 90%였고요. 이런 가운데 공매도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43개 종목은 공매도가 정지가 됩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다우가 올라서 그렇지 나스닥은 못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전문가님. 네. 주시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유저나 시청자분들에게도 가장 큰 질문일 것 같은데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아날로그적인 분석, 펀더멘털적 분석,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빅데이터에 따른 나스닥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모양새는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기강 조정의 첫 번째 파동의 하방 지지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습은 실제 이런 모습이고 아날로그적인 분석도 여기가 맞아요. 근데 나스닥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현물입니다. 조금 더 상승폭이 나왔다면 좋았을 모습인데 우리 박상철 앵커님 말씀대로 좀 애매했어요. 다우는 조금 더 크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기술주 중심은 조금 더디죠. 0.14%인데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단지 이제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밤, 내일 밤 미국의 본장일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변수가 좀 있겠죠. 조금 더 뽑아 올리면 저희의 어떤 기대치에 좀 부합하게 흐름이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갈 것이고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제 관세가 아마 대외 변수가 되면서 밑에 하방을 조금 더 열 것 같아요. 우리 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드릴 때 아날로그적인 분석과 빅데이터도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온다. 나스닥 기준이 17,000포인트였다면 현물 기준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로는 2,480, 2,500이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 또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저야 뭐 차트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펀더멘털적 분석이 우선이다. 시황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황의 우선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아직 대외 변수가 마무리가 안 됐죠. 관세가 좀 남아있고. 단지 이제 이 대외 변수는 사람의 속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관세를 진짜 때려서 재료 소멸로 시장이 인식을 해버려서 자 이제 악재는 좀 해소됐습니다. 어차피 매는 맞았고 25%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 50% 관세 때릴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반문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때려서 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중립적인 스탠스도 또 있습니다. 관세 유예, 전격 발표 뭐 이런 내용 사실은 좀 기다리고는 있죠. 물론 시장의 기대대로 우리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이 기대만큼 발언을 해주진 않지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지지라인이 좀 맞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과 국내 증시와 상관관계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커플링, 디커플링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게 1월에 미국 증시단을 좀 보시면 우리 이제 이사님하고도 같이 제가 작년 12월부터 함께 했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의 나스닥의 위치가 어딘가를 계속 봤거든요. 2200포인트입니다. 차트에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면 이때가 여러분들 12월 16일에 2200포인트였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렇죠. 네. 그 뒤에도 미국의 어떤 나스닥이 고점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흐름이 흘러갔는데 살다 보니 국내를 봐야 되는 날도 있다. 그러면서 국내를 봤던 우리 국내 주식을 하신 유저분들 어떻습니까? 나도 소확김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가 성공했죠. 1월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상승이 좋았던 코스닥. 소학개미들이 심지어 돌아오는. 그럼 지금은 어떻냐 이거죠. 지금 나스닥이 여러분 현물 기준으로 17,299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바닥에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위에 있는데 혹시나 내려왔을 때 국내 증시를 끌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분명히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상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나스닥이 17,000포인트에 있는 단인데 국내 증시 2,480이고 더더욱 고민할 요소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조금 바이앤홀드를 하고 매수를 해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단지 오늘로만 좀 제한적으로 본다면 금일 증시는 상승이 제한적일 겁니다. 어제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매도 계약들이 엄청나게 출회가 됐는데 그것을 받아줄 만한 주체가 어제 있었다는 거. 물론 하락은 내려갔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뭐 증시안정기금, 채권안정기금의 역할론이겠죠. 대거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때리려면 거의 비슷하거나 뭐 3분의 2 정도는 신규 포지션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쉽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매도를 쳐보니까 기관 쪽에서 다 받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이쪽에서는 단기 반등세를 노리는 매수 유입이 훨씬 낫습니다. 포지션이. 그렇게 됐을 때 뭐 이틀 뒤에 이제 하루 뒤에 내일 정확하게 어제 미결 증감량의 포지션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매수 유입이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결 증감 쪽은. 그러면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반등이 이제 기대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급하게 막 끌어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조금 힘이 빠지거나 윗꼬리가 달리는 양상. 그리고 관세까지 마무리되면 일정 부분 업사이드가 좀 있지만 345를 넘어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종목별 낙폭과대 반등을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낙폭과대 반등을 체크해보자. 지수는 약간 조금 더 아래쪽으로도 조금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건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죠. 움직이지 않고 있던 환율, 그 다음에 좀처럼 끝나지 않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세라고 하는 카드가 전 세계 증시를 같이 뒤흔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엮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USTL에서 나온 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편관세로 전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뭐 업종별로 기업별로 나눠서 세밀하게 할 것인가 과연 그럴 시간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보편관세로 일괄적으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내일 확실하게 나오면 소멸이 되겠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또 4월 2일이 끝이 아니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국내 이슈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4월 2일 날 뭐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뭐 나올지 아니면 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흐름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으로 작용하면서 일정 부분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더라도 반등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 큰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오늘 좀 주목해 볼 것은 43개 종목이 이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상황인데 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막아두면 다시 또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또 변동성이 나타날지 여부 정도가 오늘 시장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계좌 관리를 할 때지 적극적인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그 작은 변화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두 분이 나란히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상호관세 관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상호관세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상호관세가 아니라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이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거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저녁 아니면은 2일쯤 나올 거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2일 새벽쯤에 아마도 받아들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이 골라오신 3개 리포트 가운데 첫 번째는요. NH투자증권 어제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증권은 소재 섹터, 오로버법,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현대건설. 어제도 현대건설 많이 올랐거든요. 현대건설 요즘 주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궁금했는데 레이팅을 앞둔 멀티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소재라고 하면 어저께 이제 철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뭐 화학이나 전력 설비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산업재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력 설비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미국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원전, SMR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고 필요한 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천연가스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풍력이야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미국에서 풍력이 좀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뭐 기존에 했던 부분과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원전 그렇지만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이제 빅2,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도 뛰어드는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과 국내에서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 관점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소재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천연가스와 관련돼 있는 이 발전 플랜트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이 리포트 내에서는 뭐 국내외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목 리포트 현대건설과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원전에 대한 수주가 생각보다 꽤 기대만큼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인베스터데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모 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 일정 부분 뭐 넘겨주는 부분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의 1조 원대라고 하나 지을 때마다 1조 원 줘야 된다고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근데 총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30조, 50조짜리 공사면 1조 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수익성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상 이 해외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하면 걱정하고 있는 건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과연 수익성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저께 그 변동성 구간에서도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리포트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한번 결합해 보면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건설 시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NH투자증권은 어제의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이건 뭐 아주 간단해서 그냥 뭐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로 그냥 끝입니다. 일단 어저께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관세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제와 최근의 급락을 통해서 다시 지수는 뭐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갔고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PB도 0.8배 내외 그 다음에 PE 기준으로도 8배 내외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가격대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뭐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나 과연 이 구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리포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이유는 뭐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이유라든지 각종 이유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비싸지 않았고 그게 올해 반등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면 여전히 지금도 싸 보이는 구간이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리포트에서 언급하지 않은 하나의 변수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관세를 크게 들이맞아서 이 수출과 관련된 이익이 떨어졌을 때 EPS를 얼마나 하향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할 구간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매수를 지금 당장 아주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뭐 국내외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변동성이 같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오르고 있는 유가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위험 자산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은 하되 지금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레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김민준 전문가의 빅데이터. 오늘은요, 공매도 아프다. 2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2차전지 얘기만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밀릴까 싶은데 더 밀렸고,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 종목군들 뚜껑을 쭉 열어보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제 이 2차전지 하락을 두고 공매도 때문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의 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그 코멘트를 한 9줄 정도로 준비했는데 밑에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떨어진 이유는 명확하게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저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이 고뇌를 해야 되는 문제고 단지 그 실적이 뻥튀기 될 것처럼 호도했던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조금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공매도의 상황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저는 일단 그 결론부터 기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 김민준은 LNF하고 에코프로 BM만 매매를 하겠다 했거든요. 뭐 승률 정도를 좀 보게 되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뭐 7번 정도는 수익이 좀 났던 것 같고 3번 정도는 뭐 손실도 좀 지었던 것 같고요. 매매를 했으니까. 단지 이번에 그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에코프로 BM과 LNF에 대해서 저울질을 한 상태였는데 슬슬 제가 이제 LNF를 조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단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락에 대한 업사이드가 좀 크다. 근데 어제 전일 모습이 제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좀 흘러갔어요. 공매도가 시작됐고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200억 정도?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결국은 잠재적 매도자가 없는데 그 잠재적 대량 매수자가 없어요. 받아줄 만한 시장의 위치가 없다는 거죠. 돈이 없든 이 기업에 대한 뭐 단기 투자 메리트가 없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받고 싶은데 정말 내가 더 이상 자금 여력이 없어. 내지는 내가 아직은 좀 멀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사이드가 큰 부분을 이용해서 아직은 한 차례 일단 앵커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면 하락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네. 어제 단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에.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공매도 평균 단가가 51,149원이었거든요. 공매도 전체 거래 비중의 45%였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12%가 내려갔고요. 사실상.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공매도 거래 비중이 28%나 됐어요. 지금부터 양극재 비교를 해드릴 텐데 공매도 평균 단가가 96,000원이었습니다. 기존의 업핑률 예외로 갔을 때 뭐 0.57%, 2% 이때 11만 원, 12만 원대였는데도 어제 96,000원에서도 때렸다는 거죠. 공매도를.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성공을 일정 부분 거뒀고요. 그리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안 좋았어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52%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보다도 지금 훨씬 높죠. 포스코 피처엠이. 여기도 마찬가지 등락률이 뭐 6% 정도 내려갔지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LNF인데 어제 LNF를 가장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LNF가 공매도 거래 비중이 16%였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고요. 양극재 단 중에서는 지금 가장 적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처엠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철강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다행히도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저는 철강 업종을 생각한다면 어제 공매도 거래 비중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제 19.45% 거래 비중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고. 근데 뭐 어제 웬만한 중소형 종목들도 삼성전자 뭐 3%를 제외하고는 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뭐 SK하이닉스는 어제 뭐 어마무시하게 밸류도 싼데 공매도 두들겨 맞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정지된 부분이고. 그러면 저는 뭐 공매도가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좀 떠올려 보지만 일정 부분 선반영을 외쳤으나 추가 하락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에도 그러했다. 지금. 그래서 서둘지 마셔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지금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 이렇게 가는데 반도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방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산도 한 코멘트만 좀 드리자면 어제 예상을 뒤엎고 하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거의. 현대로템이나 하나 특히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열어보시면 LIG 넥소넌이나 특히 현대로템 저 너무 놀랬거든요. 방산 쪽에서는 하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한 자릿수대입니다. 뭐 2% 미만이 허다했고요. 좀 의외였고 의외로 조선은 높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여기는 뭐 18%대 전체 비중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방산에 관해서는 아직 공매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단지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하루 됐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로 돌아와서 하락의 폭이 깊으나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보여지는 쪽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환매에 대한 매매를 하는데 기간이 내가 조금 더 길더라도 지금의 매수를 했었을 때 뭐 기존에 있는 분들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신규 분들은 저가 메리트에 대한 리바운드를 슬슬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딘 때와 비슷하다면 2023년 6월 7월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때 HLB가 여러분들 22,000원, 3,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그 코멘트가 상당히 생각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 차례는 뭔가 올라올 때가 되었지. 금리 사이클을 본다면.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매수는 단지 환호할 것이고 기존 매수자는 답답해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계획 점검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뭐 2차 전지를 저는 외쳤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쪽이지만 과감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감성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 계좌를 열어가지고 2번 계좌로 2차 전지를 저가 매수하는 겁니다. 1번 계좌에 90%가 다 2차 전지인데 2번 계좌를 신규로 하나 만들어서 증권사에서 또 저가의 2차 전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런 행태를 하는 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땐 퇴출 대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 있는 2차 전지에 매수를 했을 때 단가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높이 사서. 그건 뭐죠? 만약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비추천입니다. 이번 계좌를 열어서 뭔가를 하시고 싶다면 편식하지 마시고 뭐 조선, 전선, 방산,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골고루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구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단지 내가 지금의 김윤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존에 갖고 있던 2차 전지의 어떤 종목이 있는데 조금 이제는 슬슬 기술적 반등이나 공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고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긴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은 호흡의 길이를 난 내년까지 해야 되겠어.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겠어. 나는 28년까지 해야 되겠어. 이 부분을 정하시면서 그러면 자금이 이제 거기 묶이지 않습니까? 단가는 내려갔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야 될지 아주 깊은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싫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저가 매수의 섹터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 단지 내가 2차 전지에 물려 있다면 그 부분에 이번 계좌를 또 파서 저가 매수를 하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는 장기 투자를 지금 해 가신다면 기존에 몰려있는 종목에 전문가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섹터에 대한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나서 길게 끌고 가신다면 답은 좀 나와 있다. 단지 이제 신규 매수를 위한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저도 그 지지난주부터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던져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찰병을 좀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던져놨는데 슬슬 뭐 이번 주에 좀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이 LNF 같은 경우 지금 59,800원이거든요. 이제 슬슬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가를 뭐 7만 원 정도, 뭐 6만 원 후반대 맞춘다면 그래도 저는 올해 30-40% 정도의 수익률은 낼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단기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상승하는 그 상승의 폭이 높지 않지만 결국 여기서 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오자가 보였던 이 가격에서는 사야 된다는 거죠. 단지 하방 낙폭은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초반대라는 것은 LNF 기준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에코프로 BM만 한마디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8만 원 아래에서 사시는 게 한 번 더 추가 매수가 좋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전지 참 말씀드리기 송구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공매도 시작하면 좀 다르겠지, 그동안 먼저 밀려서 다르겠지 싶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는 좀 밀렸는데요. 공매도를 차치하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시면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LNF는 한 5만 원대 정도, 그리고 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